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브랜드 지식을 한층 올려드릴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자본을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비이성의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왜 새로운 게임에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가? 찰스 핸디의 저서이고요. 변화의 시대를 위한 대담한 상상력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나온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찰스 핸디의 책들은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가거나 매니지먼트를 할 때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2000년 초반에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3년, 15년 그때쯤 읽었고 그때 집중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여전히 지금의 시대하고도 굉장히 많이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찰스 핸디를 좀 소개를 해드려보면 아일랜드계 영국인이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철학자로 조직 행동과 기업 경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선정하는 사상가 50, 거기에 2001년에 피터 드러커에 이어서 2위, 그리고 2003년에는 게리 하멜에 이어서 5위, 2005년에는 10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놓은 저서로는 1994년 올해의 경제평론가상을 수상한 텅 빈 레인코트를 비롯해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비이성의 시대, 그리고 정신의 빈곤, 코끼리와 벼룩, 올림포스 경제학, 홀로 천천히 자유롭게, 조직의 이해, 찰스 핸디의 포트폴리오 인생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반 이상을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퍼스널 브랜드를 하면서 말하자면 약간 그런 지식적인 근간을 만들게 한 저에게 영향을 미친 사상가나 이 언론인 아니면은 이런 저자를 꼽으라 하면 미국을 대표하는 분 중에서는 프로젝트의 개념과 퍼포먼스의 방식에 대해서 알게 한 톰 피터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영국에서는 바로 오늘 소개하는 바로 이 찰스 핸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비이성의 시대에 시작하는 글을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이후 동독의 기업 부문을 재편하는 작업에는 딱히 본보기랄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건 통일 이후의 동독과 서독의 이 기업 재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즘에 AI가 이 대세인 요즘과 앞으로의 미래에서도 사실은 딱히 어떤 누굴 쫓아하거나 벤치마킹 할 사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 대부분이 각자가 우리의 미래를 직접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은 똑같이 주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표현처럼 비이성적이 되어서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때로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기도 하면서 과거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과 개인의 삶이 중심이지 결코 정치나 전쟁을 논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만큼이나 극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던 경제 침체의 이유가 조직이 너무 복잡해지고 운영 비용이 높아지면서 관리가 어려운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스케일에서 다뤘던 이야기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들까지는 조직이 커지면 커지는 대로 효율이 올라가지만 어느 일정 수준만큼 이 조직이 너무 커지고 복잡해지면 그걸 유지하고 운영하느라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에 창조적인 에너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결국은 큰
조직이 다시 조금씩 붕괴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스케일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논리에 의해서 아마 지금 대기업 기반으로 진행되던 것들이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 운영의 부담을 줄이면서 핵심 기능만 남기고 다시 새로운 판을 짜는 그 방식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소속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조직의 생리상 그리고 기업이 생존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어느 일정 부분까지 잘 되다가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조직의 규모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유지되다가 줄어들겠구나. 그때 줄어들 때 내가 사라지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 나만의 경쟁력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왜 나한테만 이래? 조직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극복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작하는 글을 떠나서 여기 이런 얘기 나와요. 변화하는 물결은 순서를 정해놓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해일처럼 급작스럽게 우리를 덮칠 것이다. 우리는 좋든 싫든 이런 물결과 더불어 살아야 하며 다수는 훨씬 길어진 삶의 대부분을 조직이라 부르는 안락한 감옥을 떠나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생활해야 한다. 너무 적나라하고 적절한 표현 아닌가요? 자,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부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2부는 노동, 그리고 3부는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인생 3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에서의 인생 3기는 1기가 학습을 하고 2기 때 노동과 경력을 통해 일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 삶을 유지하는 생활. 요 세 가지 패턴 있죠. 학습, 노동, 생활. 이렇게 인생 3기가 구성이 되어지는데 이런 삶들만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준비해야 한다. 그게 찰스 핸디가 이야기하는 포트폴리오 인생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인생뿐만 아니라 찰스 핸디의 책들을 읽다 보면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불편한 변화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면서 불가피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시점은 사실은 통제하기 힘들고 점진적이던 변화가 갑자기 단절적인 변화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수학에서는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관찰 결과 나타나는 불연속 곡선을 연구하는 기하 이론인데 곡선이 갑자기 원을 그리며 원점으로 돌아오거나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며 뜻밖의 수평 상태를 보이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게 단절로 보여지는데 이 단절이 결국 파국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기존의 궤적과 방향 지시 등에 익숙한 거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시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가지 않은 길을 모색하고 새로운 관점을 찾아 전진하는 유일한 방법만이 살아남을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런 변화에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바로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은 모방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실험을 통해서 답을 찾는 일종의 탐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학습은 정해진 문제에 답을 찾는 방식의 학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배우는 법 자체를 달리해야 되는 때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학습 경험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아마 학교 수업과 성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서 우리 수학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사선을 넘나들었던 경험이라든지 위기에 봉착했던 경험, 예기치 못한 도전이나 갈등에 직면했던 경험들이 아마 본인이 가장 중요했던 학습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말하자면 연속성이 사라져버린 시기,
그래서 과거 경험에 기댈 수도 없고 정해진 규칙이나 지침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배우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학습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리스크, 이런 위험의 어떤 경험들은 내가 평상시 느꼈던 안정감, 그다음에 연속적인 어떤 패턴, 그 기대하는 습관을 무너뜨리고 이게 단절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통해 얻어지는 경험이 진짜 필요한 삶에서의 학습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것 같아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본인의 삶을 바꾸는 그런 것들은 우리는 별로 그 당시는 잘 못 느꼈지만 의외로 사소한 것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는 거를 보통 넓은 범주와 좁은 범주 이 두 가지 수준의 삶을 사는데 미국의 10대 여학생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세계적으로 중대한 사안들을 예상해서 나열해 보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동맹, 암 정복, 시험관 하기, 핵폭발, 무정부주의의 팽배, 미국에서 공직에 취임한 로봇.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누구나 각자가 생각하는 인류의 승리와 불행에 관한 목록을 이제 작성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 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예상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들을 나열해봐라 라고 했더니 내 집 마련, 인테리어 학원 이수, 운전면허증 취득, 애완견 기르기, 결혼, 출산, 죽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변화를 논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논하는 변화란 첫 번째 리스트보다는 바로 두 번째 리스트, 내 인생의 중요한 범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리스트에 영향을 주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안을 하네요. 정보 기술의 변화 중에 2000년에 어떤 상황일지 예측해 보라는 요구에 기업의 젊은 관리자들이 제시한 가능성들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저희 지금 2020년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2000년이라고 했으니까 20년 전에 예측했던 것들이에요. 차세대 무선전화. 이거 결국은 사람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바뀌니까 그때는 차세대 무선전화가 지금의 스마트폰이라는 거라는 이름을 몰랐지만 차세대 무선전화를 예측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게 이 전화에 의해서 될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거야. 그리고 단일 클론 항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게 청소부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 같은 걸 찾아서 혈류 속에 그걸 제거하는 청소부 단백질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우리 앞 시간에 방송을 했을 때 우리 홍원표 대표님이 그런 얘기 했죠. 암세포만을 따라서 죽이는 항체 그런 것들도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미 2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은 예측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전자 형질 변환 돼지, 물에서 기르는 작물, 효소 촉매제, 의학 전문가 시스템, 말을 알아듣는 컴퓨터, 왜 우리 끼가지니 TV 꺼줘 켜줘 이런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리서치 기능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AI의 대부분이 이제 음성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 예전부터 인식을 했다는 거고 방사능 조사 식품, 텔레 쇼핑, 우리 홈쇼핑이죠. 스마트 카드, 유전자 지문, 자동차용 내비게이터, 도로 이용 비용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이미 예측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걸 제안해요. 뒤집어 생각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뒤집어 생각해야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뒤집어 생각하기는 새로운 에너지로 연결되고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토끼풀 조직, 도넛 원리, 포트폴리오 생활과 같은 이런 조금은 낯선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조직들이 바뀔 거고 기업에서도 운영체제가 바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비이성의 시대에 나오는 많은 팩트 기반의 정보들이 제가 나를 증명하라 책을 썼을 때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정보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뒤집어 생각하기 여기에 소개한 것 중에 프리랜서로 사는 대부분 우리 이 방송을 듣는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많은 전문가들은 그냥 어딘가에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수행하는 일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편에 해당하는 것들이 더 좋다라고 제안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된다. 그 얘기는 내가 몇 시간 일했느냐, 내가 고용을 몇 시간 했느냐보다 오히려 내가 한 퍼포먼스의 그 수준으로 일을 의뢰받거나 일을 연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게 된다.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일하는 방식이죠. 이런 시대가 사실은 비이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여지까지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내는 기회, 창출의 노하우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 책을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장의 통계 수치 얘기해 보는 거는 진실을 말해주는 핵심은 바로 다양한 통계 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소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 초가 되면 선진국의 경우는 조직 내에 정식 전일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의 수가 전체 노동인구의 50%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맞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시간제나 임시직 일자리를 갖게 될 거다. 노동 가능 인구의 절반이 안 되는 수가 전일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전일제 정규직을 표준으로 보는 사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과거 연속적이던 변화가 단속적인 변화로 바뀌면서 일, 직장, 경력 등에 대한 관점도 바뀔 것이다. 이게 바로 토끼풀 조직의 등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끼풀 조직은 기본적으로 외주 계약자와 시간제 노동자들의 도움을 받는 핵심 임원진과 노동자들로 구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방식이 지금 이 토끼풀 조직의 등장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토끼풀 조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 편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또는 계약직 전문가로 조직 밖에 두고 필요하면 자문을 구하거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을 수행하는 게 그냥 딱 그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노동력이 풍부해서 언제든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에는 이런 전략이 현명하죠. 서비스 산업처럼 사업에 기복이 많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이라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재고를 쌓아두는 식으로 유후 인력이나 장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 산업은 다르죠. 고객을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노동력 활용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사업으로의 전환은 사실은 앞으로 어떤 분야든지 많이 저희가 볼 수 있는 방식이고요. 1960년과 85년 사이에 미국에서 서비스 부문 노동자 비중이 56%에서 69%로 이탈리아에서는 33%에서 55%로 증가했어요. 결국 또 이 두 가지 추세가 계속 앞으로도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까지 일으키고 있는데 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또 특히 여성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그로 인해 잠재적 노동인구가 증가할 수 있고 잠재적 노동인구 증가가 노동력의 유연성 제고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책을 통해서 일자리가 바뀌는 건 너무 당연했구나. 우리는 지금 막 이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영국의 사례를 베이스로 보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식노동자가 창출한다라는 소식이 이 책에 또 나옵니다. 1986년에 맥킨지의 암스테르담 지사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000년에는 유럽의 일자리 중에 신체적 능력이나 기술보다 지적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가 70%에 육박할 것이다. 약 50년 전의 노동시장 분위기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진정한 단절이 아닐 수 없다. 이 이야기도 지금 넘어갔잖아. 인공지능 때문에. 결국 오스트레일리아의 베리 존스 수상의 말처럼 어느 정도 두뇌의 능력이 필수인 지식산업 분야의 직업들을 생각해보면 70%도 상당히 낮춰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종만 본다면 60% 이상이 관리직이나 전문직일 것이며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시대까지 와본 거 보면 이 시대를 예측하고 그 팩트 기반으로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사업을 하는 걸 만든다면 그것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는 걸 저희가 그 책이나 이런 정보를 다 습득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저희는 현재를 살기 때문입니다.
향후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지식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해진다. 그리고 그런 역량 부족에 직면할 사업이나 기회를 창출할 기술과 지적 능력마저 당연히 부족하다. 결국은 학교에서 배워도 저희가 살아남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들이 많다는 걸 이 책 비이성의 시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들여다보는 거가 중요하다고 배웠던 그런 학습법, 그런 학문은 극소수에게나 적합할 일이고요. 스스로 돈을 버는 진짜 삶을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하며 육체를 사용하는 실용적인 기술은 실전에서 터득해야 좋다고 하는 전통의 후계자들 말고 진짜로 도제식으로 일을 시작해서 확실히 그 분야의 고수가 되는 방식을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라는 걸 이 책을 통하면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결국 앞으로 지식 정보 사회에는 정보를 화폐처럼 활용하는 사회를 말하고요. 숫자, 언어, 그림, 소리 이런 것들 형태도 다양하고 이를 담은 매체도 여러 가지지만 정보를 화폐처럼 활용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자들에게 요구되는 기본 자질은 정보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물론 다양한 정보들 사이에 연관성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능력이고요. 이게 바로 두뇌 능력입니다. 이는 교실에서 배우거나 개발되는 거지만 사실은 평범한 다수에서 좀 더 차별화된 포인트까지를 가지 못하면 거기서 거기인 인재들만 양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배워서는 차별화된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책에 팩트 기반의 정보가 되게 많아서 소개해 줄 부분들은 너무 많은데 이 책의 상당 부분은 다행히 제가 나를 증명하라에 소개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그 책에 있는 걸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대가 변하면 변한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일하는 방식과 습득하는 학습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쉽게 설명했던 게 19세기 그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시대에서는 단순 육체 노동의 노동자들이 대세였고 이 사람들이 주로 파란색 노동복 차림의 블루칼라 워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시대에서 일하는 방식, 학습하는 방식은 그냥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시키는 일을 잘하면 오랜 시간 일하면 시간당 얼마의 돈으로 합산되는 부분으로 또 연차를 오래 할수록 많이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방식이었다면 20세기 정보사회에서는 해당 분야의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자격증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돈을 버는 대부분의 화이트 칼라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검사, 교수, 교사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격증 기반에 일했던 사람들의 시대에서는 아주 자신만의 분야에 특정한 전문 지식이 축적되는 게 되게 중요했었죠. 그러다가 21세기 지식 창조 사회에서는 그렇게 한 분야의 지식을 알고 있고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걸로 충분했던 거를 넘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골드칼라 아이디어 노동자가 대세인 시대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서는 아이디어를 축적하기 위해 계속 텍스트화된 문장을 읽고 그다음에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는 물론 넓이를 통해 다른 정보와 경험치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해답을 계속 찾아내는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바로 찰스 핸디의 비이성의 시대에 이야기했던 새로운 게임에는 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가? 결국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의 새로운 표현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아마 지금 구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품절이 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뒷장을 좀 읽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카츠가 말한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전문적인 업무 능력, 이거를 테크니컬 스킬이라고 얘기하고요. 대인관계 능력, 휴먼 스킬, 개념화 능력, 컨셉추얼 스킬 이 세 가지로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인들은 대인관계 능력과 개념화 능력이 전문적인 업무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있다.
결국 대인관계 능력과 개념화 능력은 교실에서 이를 주제로 토론하고 논쟁을 벌일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습득할 수는 없다. 교실이 아닌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습득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며 고치고 좋은 본보기를 보면서 다듬어가는 거다. 결국 공부하고 노력해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전문성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정리를 해보자면 업무 능력, 자신의 분야에 해당하는 테크니컬한 업무 능력이 기본이고요. 거기에 대인관계 능력, 이게 휴먼 스킬인데 이거와 함께 개념화 능력이 합쳐져야 전문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이용하는 방법 중에 많은 사람들이 멘토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서 또 뛰어들어서 새로운 분야를 하는 거를 그냥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지 말고 반드시 그 분야에 먼저 가고 있는 멘토를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시간도 절약하고 또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돈과 변화의 시대를 돌파하는 찰스 핸디의 경영 철학이 바로 비이성의 시대 이 책이고요. 조지 버나드 쇼는 일찍이 모든 진보는 비이성적인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요지는 이성적인 사람은 스스로를 세상에 맞추지만 비이성적인 사람은 세상을 스스로에게 맞추려 하므로 모든 변화는 비이성적인 사람에게서 비롯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비이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많은 영역에서 미래가 우리 자신에 의해 유리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 유일한 것은 유효한 예측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뿐인 그런 시대. 따라서 개인 생활은 물론 공공생활에서도 대담한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럴 법하지 않은 사고와 비이성적인 행동이 필요한 그런 시대. 내가 이 책을 집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제대로 이해해서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고통은 줄이고 이익은 늘려보자는 것이다. 어쨌든 변화는 성장의 다른 표현이며 학습의 동의어이다.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있으며 본인이 바라는 것일 경우 이를 기꺼이 즐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피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모두에게 유용한 저서라고 인더스트리얼 매거진이 추천사를 써주기도 했네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오프라인의 모임들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사태가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유튜브 TV를 개설하고 누구나 쉽게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보일 수 있고 누구든지 어떤 제약이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저렴한 방식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모두가 다 독특하고 확실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회 변화에 누구나 하는 그저 그런 그만한 상태의 수준을 넘어서는 나만의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전략이 저희 퍼스널 브랜드 전문 방송 당신 브랜드에서 소개하는 핑크 펭귄 전략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다양한 고수분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살아남았던 이런 이야기들을 온라인 멘토 삼아서 자신의 분야를 만들어가는데 접목하신다고 하면 혼자서 하면서 막막하고 외롭다고 느끼는 것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닌가요? 네, 오늘 지적 자본을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 비이성의 시대 찰스 핸디의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